디지털 대전환 5번째 이야기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혁신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중에서 BNX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팅, 클라우드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술 솔루션을 제공했고 2000년대 초반 대비해서 2010년대까지 전체 사용자들이 어떤 매체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보여준 그래프거든요. 신문, 라디오, 잡지, 텔레비전도 많지는 않지만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크게 히트를 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전 세계적인 셀럽들, 그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소개해줬기 때문에. 어디서? SNS에서. 디즈니가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올해 6월, 7월 달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플랫폼 덕분입니다.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딜리버리 되고 그 콘텐츠를 각 매체의 특성, 즉 채널의 특성에 맞게끔 잘 변환을 해서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거죠. 디지털 대전환 5번째 이야기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혁신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미디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 디지털 산업 자체가 오랫동안 많은 산업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미디어 산업이 전통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미디어 산업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혁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미래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90년대 우리가 오프라인의 콘서트를 볼 때 어떻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나요? 공연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면서 모두들 무대를 향해서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끼리 즐거운 한때를 가졌었죠. 자, 그런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오프라인 콘서트장의 모습이 변화합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하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동을 고스란히 디지털로 수집을 하고 축적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이게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가장 큰 콘서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아예 오프라인에 가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순수하게 완전히 버추얼 월드에서 가상 세계 속에서 콘서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콘서트와 온전히 온라인에서 즐기는 콘서트는 다를 수밖에 없죠. 특히 현장감과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많은 기술적인 발전과 진화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6개, 5개의 수많은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여러 장면들을 다 별도로 촬영을 하고 별도로 촬영한 영상들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기술이나 내가 보고 싶은 특정한 앵글의 카메라 각도만 선택을 해서 그것만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기술적 진화를 통해서 온라인 콘서트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주지 못하는 현장감과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발전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을 잘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연예인들이죠. 자, 그리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중에서 BNX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 IT 회사거든요.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방탄소년단이야말로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오히려 코로나와 만나면서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튜브라든가 혹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생중계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BNX가 만든 위버스라고 하는 IT 플랫폼을 통해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물론 BNX라는 회사가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의 키스위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팅, 클라우드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술 솔루션을 제공했고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죠. 키스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NBA 농구 동영상을 생중계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죠.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좋은 가수 써서 좋은 콘서트만 열면 되고 나머지 제반 기술들은 기존에 있었던 IT 플랫폼을 쓰면 되거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라든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나 혹은 아마존의 트위치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자체적인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탄소년단의 팬들에게 보다 나은 라이브 콘서트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선 기존의 솔루션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이 독자적인 플랫폼은 기존에 있었던 유튜브보다 훨씬 더 감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콘서트에 최적화되어서 라이브로 전 세계의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들어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라이브 콘서트를 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 플랫폼 덕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방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거듭났던 겁니다. 사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미디어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리서치 자료에 의하게 되면 그동안 전통 매체가 얼마나 추락을 거듭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2000년대 초반 대비해서 2010년대까지 전체 사용자들이 어떤 매체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보여준 그래프거든요. 여기를 보면 하락하는 곡선들이 보이시죠? 자, 그 하락하는 곡선들이 어딘가요? 주로 신문, 라디오, 잡지, 기존에 있었던 전통 매체죠. 텔레비전도 많지는 않지만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거나 갑자기 등장한 그런 매체들이 있죠. 그 매체들은 다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성장한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스마트폰, 더 나아가서 컴퓨터 웹과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NS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들이 바로 디지털 기술과 만나면서 중요한 미디어 매체로서 자리를 잡았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신문지의 구독률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매일 아침 6시, 7시에 현관문 앞에 배달되는 신문지를 통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신문지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문지의 구독률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신문사의 컨텐츠를 신문지를 통해서 보지 않거든요. 어디를 통해서 볼까요? 대부분은 컴퓨터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혹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게 되죠. 그 얘기는 신문사의 구독률은 줄었지만 신문지의 컨텐츠는 신문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바로 그게 포탈이고 검색이고 메신저고 동영상 플랫폼이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신문 컨텐츠는 보고 있지만 그걸 보고 있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전통 매체는 이렇게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 매체의 이용률 추이를 놓고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텔레비전, 신문, 잡지, 기존에 있었던 모든 라디오 이런 매체들의 전체 매체의 집중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TV 드라마의 시청률 잘 나가는 건 70%, 8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인기 드라마 시청률이 30%를 넘기가 힘듭니다. 거의 반토막이 됐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집에 TV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TV 앞에서 TV를 보지 않고
볼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일상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콘텐츠를 보죠. 출근하면서 버스와 지하철 속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영상을 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열고 태블릿을 연 다음에 수많은 SNS와 메신저에서 친구들이 또 지인들이 보내주는 각종 소식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고 읽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대에도 커피숍에서도 퇴근하는 시간에도 또 집에서 침대 위에서도 수많은 콘텐츠를 보고 있다고요. 그 안에는 만화, 웹툰도 있고 영상도 있고 더 나아가서 TV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콘텐츠도 있고 또한 수많은 라디오와 팟캐스트 정리하면 과거보다 콘텐츠는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던 매체에서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형태의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매체의 유통 장악력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TV나 신문이나 잡지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보는 습관이나 그 콘텐츠의 집중도도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루 24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를 얼마만큼 쓰는지 한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 일어나는 시간부터 점심시간, 더 나아가서 퇴근하는 시간, 더 중요한 건 집에 있는 시간, 그 모든 시간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태블릿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의 비중은 엄청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전통 매체의 사용 시간들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기존의 전통 매체를 통한 콘텐츠의 보급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 한마디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으로 운영되는 다음이나 네이버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에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되겠죠. 이러한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딜리버리할 것인가가 향후 미디어 산업에서 우리의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우리 콘텐츠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 24시간의 하루 우리 일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디에 어텐션, 즉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예전보다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 서비스, 더 나아가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공급되는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24시간이 쪼개어져서 예전에는 사실 버스 타고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멍 때리고 가만히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면 이제 그러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끊임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알람과 더 나가서 항상 궁금증 때문에 습관적으로 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홍수 속에서 계속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잠잘 때 7, 8시간 푹 숙면을 취했는데 지금은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기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잽싸게 스마트폰을 열고 거기서 또 콘텐츠를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있다고요. 다만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콘텐츠가 기존의 전통 매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에게 지금 미디어 산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온라인 이런 미디어의 등장이 우리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느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보다도 어디서 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신문사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독률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리서치 자료거든요. 신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통되지 않습니다. 신문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신문지 콘텐츠를 보고 있어요.
제 조카가 10대인데 제가 10대일 때는 신문지 그리고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 별로 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대 아이들은 뉴스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즉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를 과거보다 더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매체 파워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신문지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문지의 콘텐츠를 보기 때문이라고요. 이를 예를 들면 예전만 해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신문지를 구독을 해서 그 언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봤거든요. 지금은 어떤 언론사의 콘텐츠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내 친구가 보내주는 뉴스인지, 네이버의 실시간 이슈로 뜬 검색에 추천되는 뉴스인지, 다음에 홈페이지에 딱 연결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뉴스인지 그 뉴스가 중요한 것이지 그 뉴스 콘텐츠의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갖죠. 그러다 보니 신문사의 매체 파워는 떨어지고 오히려 이런 콘텐츠를 유통해주는, 딜리버리해주는 중간의 게이트웨이의 역할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을 보느냐보다도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 방 서재거든요. 그런데 이 서재를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게 책이 별로 없어요. 맨 위에 선반에 있는 책 일부, 한 20권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답니다.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읽거든요. 아마 제 방 서재에 서가가 있다면 제가 읽는 책을 다 꽂아놨다면 아마 제대로 공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거의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책들은 다 디지털화가 되어서 지금은 서재에 서가에 꽂히는 게 아니라 책꽂이에 꽂히는 게 아니라 다 디지털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자책 덕분에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수많은 책들을 보유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책을 손쉽게 선택을 해서 어디서나 컴퓨터 앞에서 회사에 있는 노트북 앞에서 태블릿에서 버스, 지하철을 타고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죠. 수천 권의 책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장소가 여유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전자책의 특징은 쉽게 검색이 가능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천 권의 책 중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아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죠. 또한 메모와 간단한 형태의 형광펜, 즉 줄긋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읽다가 중요하다고 표시된 부분들은 아주 쉽게 파악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책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바로 책이, 도서가 디지털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책 읽는 습관 자체가 변화하고 실제 서재 서가의 역할이라든가 종이책의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축소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신문과 책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바꿨고 사용자의 경험이 바뀌면서 그와 관련된 산업, 즉 신문사의 언론사의 미디어 산업, 더 나아가서는 출판 산업이 크게 경쟁 구도가 바뀌고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검색을 하면요. 정말 수억 건이 지금도 계속 조회가 되고 있을 만큼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크게 히트를 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 덕분일까요? 아니면 트위터, 페이스북, SNS 덕분일까요? 물론 가장 첫 번째는 좋은 콘텐츠죠. 당연히.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높아지니까. 하지만 좋은 콘텐츠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왜 히트를 쳤을까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그 영상을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 홍보해주는 셀러브레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것이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트래픽이, 즉
유튜브 동영상의 트래픽이 실제 조회수가 늘어난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3단계의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로 뮤직비디오로 소개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하지만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모두 보지는 않죠. 그걸 보게 하려면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야죠. 그 소개를 예전에는 누가 해줬죠? 어디서 해줬죠? 예전에는 SBS나 MBC나 KBS의 가요대전, 가요톱10 이런 프로그램에서 새로 나온 신곡을 알려줘야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걸 보고 아, 저 노래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앨범을 사고 그러면서 선순환으로 히트를 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그 방송사의 역할을 유튜브가 한 거죠. 하지만 유튜브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다 많은 사람한테 실어 나르는 건 유튜브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바로 SNS의 역할이라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의 URL을 따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고 재밌네. 한번 너희들도 한번 봐봐. 라고 올렸기 때문에 SNS를 타고 바람이 불어서 그걸 클릭해보면서 유튜브 동영상의 랜딩 페이지라고 부르죠. 그 목적지 페이지가 계속 회자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소개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제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보고 이 영상 괜찮네 라고 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다 한들 몇 명이 보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볼까요? 수만 명이 볼까요? 기껏 해봐야 저하고 잘 아는 지인 몇 명? 많아봐야 몇백 명 정도가 보겠죠. 근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수억 명, 수십억 명이 봤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전 세계적인 셀럽들, 그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소개해줬기 때문에 어디서? SNS에서. 무엇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의 랜딩 페이지 URL을 소개해줬기 때문에 계속 회자가 되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회자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던 거죠. 그렇게 회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셀럽들이 사라져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수많은 개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다수가 계속 주목을 받다 보면 유튜브에 인기 동영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모르던 사람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소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영상이지? 이거 재밌는 영상이네? 그러면서 선순환이 되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적인 회자가 됐던 것이죠. 정리하면 바로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 전 지구를 아우르는 전 세계의 동영상 플랫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의 방송국이죠. 두 번째, 그걸 실어 나르는, 그걸 소개해 줄 수 있는 중개 플랫폼, 즉 SNS. 세 번째, 거기에 트리거 포인트를 제공하는 셀럽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존재했기 때문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겁니다. 온라인 미디어는 기존의 전통 매체와는 밸류 체인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존의 전통 매체에서는 편집 권한을 가진 편집자가 한정된 지면과 한정된 방송 프로그램의 시간 분량 속에서 찝어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독자에게 제공을 하면 끝이었다면 온라인 미디어의 특징은 계속 선순환의 구조로서 구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중간중간에 셀럽들, 즉 그들은 이미 시청자이고 독자거든요. 하지만 인기 있는 시청자와 독자죠. 주목을 받는, 그런 주목을 받는 시청자와 독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여와 대중들의 반응 속에서 그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선순환의 효과를 띠면서 더욱더 파급력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오래 걸리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지금도 여전히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게 온라인 미디어가 갖는 기존 전통 매체 대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유튜브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기생하는, 좋게 표현하면 이제 공생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파워 유튜버들의 순위와 연소득을 추정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웬만한 연예인이 부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낮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기존의 연예인은 소속사의 역할, 더 나아가서 방송국 PD의 역할, 더 중요한 건 방송 프로그램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중요했다면 이 유튜버들은 엄밀히 말하면 개별적으로 혼자 싸우는 거거든요. 방송국 PD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전 세계의 방송국인 유튜브만 존재할 뿐이고 이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로만 승부합니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주목을 받고 그 주목을 받은 덕분에 그 안에 수많은 PPL 동영상 광고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죠. 기존에 연예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의 성공 공식과는 다른 공식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밸류도 기존과는 다른 밸류 체인을 갖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광고 영상은 우리가 TV에서 보던 광고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즐겨보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한 광고 영상입니다. 자, 어떤 광고 영상인지 한번 잘 보시죠. 유튜브에서 구글이 만든 스타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소개한 동영상 광고예요. 구글이 새로운 상품을 런칭을 했는데 그 런칭한 상품을 소개한 영상이라는 거죠. 자, 영상이 상당히 화려하고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게 돼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 아래와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구글 스타디아의 광고 영상과 연계된 또 다른 형태의 광고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게이머라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게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까 그 광고를 보고 와 기대된다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해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자기의 소견들을 댓글로 쭉 남기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서 그렇게 그 TV 광고가 너무 좋아서 그 광고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심지어 그 광고를 본 다음에 나의 느낌과 생각을 그 TV 광고에 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광고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고요. 더 나아가서는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좋을 경우에는 반응을 하죠. 댓글을 남긴다거나 그 영상, 그 동영상 광고를 주변에게 소개해줘서 더 많은 사람이 이 광고를 보게끔 만든다고요. 그러다 보니 거꾸로 되는 겁니다. 기존의 광고는 TV에 노출되기 위해서 광고비를 책정하고 그 광고비를 내야지만이 기껏 해봐야 15초, 30초 정도의 분량을 할애받아가지고 광고를 게재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언제 끝나나 광고,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채널을 바꾸죠. 그러다 보니 정작 광고는 틀긴 틀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를 피해 다니죠.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광고는 그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찾아다닌다고요. 비록 TV 광고보다는 보는 시청자가 적을 수는 있으나 타겟팅이 아주 명확하죠. 왜?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서 보기 때문에. 또한 광고를 본 사람들이 의견을 달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코멘트를 바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광고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내가 본 그 동영상 광고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추가적인 액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온라인 미디어가 광고 산업에도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디어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인접 산업 영역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 산업의 미디어와 확연하게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존에 있었던 매스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시청자와 독자는 보고 읽기만 할 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시청자와 독자가 생산자가 되어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즉, 나도 직접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마이뉴스, 시민들이, 즉 과거의 독자들이 기자가 되어서 시민 기자로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블로그, 브런치, 이런 온라인 미디어 매체에서는
내가 내 개인의 글을 쓸 수 있다고요. 내가 마치 생산자가 되어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시청자와 독자가 일방적으로 보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생산자의 역할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셜미디어. 더 발전된 거죠. 소셜미디어는 온라인 미디어의 생산 역할을 넘어서 유통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신문은 컨텐츠를 읽고 있지만 그 읽고 있는 게 과거와 달리 신문지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읽고 있죠. 똑같은 왓인데 웨어가 바뀐 거죠. 그런데 하우도 바뀌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컨텐츠를 예전에는 신문지를 구독해서 읽었고 온라인 미디어에서는 다음과 네이버에 가서 봤다면 소셜미디어에서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 기사를 소개를 해줘서 카톡으로 소개해주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그걸 눌러서 보게 되죠. 그렇게 소개해준 우리의 지인들이 다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유통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사람들, 시청자와 독자가 쓰는 것을 넘어서 컨텐츠를 유통하는 유통자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의 역할은 원래 전통적인 매체가 하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죠. 생산과 유통을. 보는 건 여전히 시청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시청자와 독자가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내가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컨텐츠를 유통하는 데 참여한다는 게 기존에 있었던 전통 매체와 가장 큰 온라인 미디어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런 미디어의 특징을 잘 활용해야 결국은 우리가 만든 컨텐츠, 특히 기존 전통 매체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컨텐츠를 많이 만듭니까? 그런 컨텐츠가 더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고 그러면서 매체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미디어의 밸류 체인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 미디어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자, 신문지의 연장선상에서 동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0년 전의 TV 시청률과 지금의 시청률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전히 집에 텔레비전은 있지만 우리가 컨텐츠를 텔레비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에서도 보고 태블릿에서도 보고 컴퓨터에서도 보고 또한 컴퓨터에서도 볼 때도 웹에서 다음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넷플릭스에서 보기도 하고 웨이브에서 보기도 하고 보는 서비스의 종류도 채널도 많아졌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MBC 방송의 프로그램을 보는 화면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트위터에서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웨이브와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도 MBC 방송을 볼 수 있다고요. 즉 똑같은 MBC 방송을 보는데 MBC의 11번 채널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요. 채널을 통해서 볼 때도 보는 방식이 달라요. 검색을 통해서 보거나 지인이 추천해서 보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썸네일을 통해서 화면을 쭉 클릭해가면서 보거나 다양하죠, 이렇게. 즉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미디어 산업에서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 중요한 부분은 컨텐츠를 그냥 왓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컨텐츠 왓을 누가 소개하고 누구와 함께 보고 더 나가서 어디서 보고 왜요?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채널에서 보고 세 번째 어떻게 보느냐 검색을 통해서 보느냐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보느냐 큐레이션 아니면 화면에 썸네일로 탐색을 하면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미디어를 보는 방식과 경험이 크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신문은 이미 벌써 그게 크게 바뀌었고 잡지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영상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 전통 산업 영역에서는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혁신을 꾀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비단 기존 전통 매체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디즈니가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즈니랜드는 오프라인상에서 그리고 디즈니랜드 주변에는 디즈니의 숙소가 있거든요. 호텔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발이 꽁꽁 묶여서 여행을 못 가고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 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디즈니랜드를 갈 수 있겠어요.
호텔 숙박업은 여행이 축소되면서 아니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운영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는 즉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이라고요. 매출이 급감했거든요. 영업이익도 급감하고 그게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올해 6월, 7월 달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지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플랫폼 덕분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가 만든 OTT 서비스예요. 사실 넷플릭스의 대항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즈니랜드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마블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타워즈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요. 즉 와시 훌륭한 회사죠. 그런데 그 와시 훌륭한 콘텐츠를 기존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는 넷플릭스에 공급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인 OTT 플랫폼을 만들어서 즉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유통시켜야 되겠다. 즉 웨어와 하우를 우리가 직접 가져야 되겠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와세 업체가 웨어와 하우까지 꿈꾼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1년 만에 넷플릭스가 5년 동안 했던 일을 갈아치웠어요. 엄청난 가입자와 구독자와 거기에 매출. 그리고 중요한 건 넷플릭스는 시청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때문에 비용 구조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는 거의 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거든요. 그러다 보니 컨텐츠의 저작권과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구독자들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를 화려하게 부활시킨 가장 큰 공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컨텐츠를 유통하지 않은 업체가 디즈니가 컨텐츠를 만들기만 했지 컨텐츠를 직접 유통하려고 하는 채널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 미디어 산업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 매체의 온라인 진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원래 IT에 능숙한 IT 기업의 온라인 진출 이외에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산업 영역에 있던 특히 컨텐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IP들의 적극적인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이 큰 화두가 될 거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거든요. 유통회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라이브 콘서트를 독자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든 건 디즈니가 직접 동영상 플랫폼을 만든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쿠팡이라고 하는 유통회사가 OTT 서비스 진출을 선언했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쿠팡은 이커머스 유통업체라고요. 근데 그 유통업체가 동영상 플랫폼인 OTT에 진출했거든요. 그 얘기는 미디어 산업은 더 이상 산업 영역 자체가 고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융복합의 시대가 될 것이다. 향후 온라인 미디어는 미디어 업체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에 종사하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렇게 융합이 되어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미래 미디어 산업을 전망하고자 할 때 중요한 한 축으로 이해해야 되는 시사점입니다. 미래 미디어 산업을 우리가 전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화면에 보여지는 제 개똥 철학이긴 한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오징어 좋아하세요? 저는 오징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징어가 왼쪽에 있는 오징어, 삶은 오징어죠. 오른쪽에 있는 오징어, 마른 오징어죠. 맛이 달라요. 맛만 다른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삶은 오징어는 소주와 어울리거든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마른 오징어는 맥주랑 어울립니다. 궁합이 다르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오징어를 회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오징어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샐러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하나의 원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변화된 음식을 먹을 땐, 그 요리된 음식을 먹을 땐 조리 방법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걸 즐겨 마실 수 있는 음료수도 다르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앞으로 컨텐츠 산업, 미디어 산업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유통을 장악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전통 매체의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는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혹은 또 새로 나오는 IT 플랫폼에서의 서비스 플랫폼이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컨텐츠와 언론사, 방송사들이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만들기는 묘연한 일이죠. 쉽지 않거든요.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플랫폼은 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해서 하나가 모든 걸 지배하지 여러 개가 파편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독자적인 유통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회귀를 해야죠. 뭘로? 왓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왓보다 웨어와 하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플랫폼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컨텐츠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왓은 중요합니다.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즉 그 큰 넷플릭스와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왓이 충실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그 지점을 잘 알기 때문에 독자적인 오리지널 넷플릭스 컨텐츠, 즉 왓을 만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미디어 산업에서의 핵심 경쟁력은 사실 왓입니다. 다만 그 왓이 전통 시대의 왓과 지금 온라인 미디어 시대의 왓과는 다르죠. 온라인 시대의 왓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시청자와 독자를 참여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컨텐츠에 반응하도록 만들고 또 그들이 우리 컨텐츠를 잘 유통시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징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하나도 사실은 다양하게 요리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강의, 위대한 생각도 영상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문 컨텐츠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요. 즉 글로 요약을 해서 접할 수도 있고요. 더 나가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VOD로 만들어서 유통할 수도 있고요. 또한 오프라인에 위대한 생각 콘서트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만들어서 유통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다고요. 같은 컨텐츠지만 그 컨텐츠가 전달하는 방식은 장소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컨텐츠는 오징어가 그렇듯이 맛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컨텍스트에 맞는 컨텐츠를 잘 딜리버리하는 게 향후의 중요한 미디어 산업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이 컨텐츠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디바이스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컨텐츠를 다각도로 변환시킬 수 있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처럼 컨텐츠 트랜스포메이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향후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내 만화책 시장은 사실 80년대, 90년대 엄청난 화랑기를 겪었거든요.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완전히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웹툰의 등장 때문이죠. 사실 웹툰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화를 책이 아닌 컴퓨터 웹에서 읽는다?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화책은 원래 그냥 누워서 새우깡이나 쥐포 뜯으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넘겨보서 보는 게 만화책이거든요. 근데 웹툰은 화면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로 스크롤을 해가면서 길쭉하게 보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보다 보니 지금이야 너무 자연스럽지만 초기에는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웹툰을 처음 제작할 당시만 해도 웹툰을 만드는 만화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국내 웹툰 1세대죠. 강풀과 같은 분들이 웹툰에 참여했고 그런 웹툰에 참여한 그 분들이 지금은 기라성 같은 만화 작가가 되었죠. 웹툰에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기존의 만화 작가들은 웹툰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거부했었죠. 왜? 웹툰은 무료거든요. 기존의 만화책은 유료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다르거든요. 더 나가서 기존의 만화책은 좌우로 넘기는 종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 제작 방식이 웹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웹툰은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만화를 보는 거다 보니 기존과 같은 컷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작도 다르게 돼야 되죠.
제작이 다르게 된다는 얘기는 만화의 스토리도 부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 만화 작가들은 웹툰 작가로 전향하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관성, 고정관념,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웹툰 만화 작가의 대부분은 새로 만화를 시작한 신진 작가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웹툰이 대세가 됐죠. 만화를 완전히 밀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웹툰은 만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만화가 제2, 제3의 창작물로 만들어지고 있죠.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영화나 이런 걸로 소비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의 콘서트로 만들어지거나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만화 콘텐츠는, 즉 웹툰은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되다가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다시 유료로 전환하기도 해요. 즉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웹툰이라고 하는 만화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끈 만화 작가들은 기존의 작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미디어 산업의 이 변화는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 매체들이 잘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그 과거의 미디어 매체에 속해 있던 생산자들, 그들이 새로운 매체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하는 숙제가, 지점이 제공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변화에는 결국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 기존에 있었던 관성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미디어 산업은 컴퓨터 웹이 시작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혁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20년 동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당연히 또 미디어 산업은 큰 변화의 파고를 겪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메타버스라고요. 2000년대가 웹의 시대였고 2010년대가 모바일의 시대였다면 2020년대는 새로운 가상 공간의 월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버추얼 월드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걸 바로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컨텐츠와 미디어를 소비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 산업의 매체들은 또 다른 제3의 플랫폼, 웹과 모바일을 넘어선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 컨텐츠와 미디어 관련된 각종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그 컨텐츠를 우리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컨텐츠와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드리자면 미디어 산업이야말로 20년간 그 어떤 산업보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술 경험을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온라인 미디어, 2010년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2020년대의 메타버스.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생산을 해서 새로운 우리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고객들은, 시청자와 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기도 하고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희망적이죠. 특히 전통 매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가진 컨텐츠를 어떻게 딜리버리할 것인지에 대한 혁신적인 고민도 하고, 두 번째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미디어도 꾸준한 진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컨텐츠를 어떻게 온라인의 특성에 맞게끔 변환하고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 데 앞장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전략도 향후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할 때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더 나아가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험들, 그리고 공유차, 이런 자동차 시장이 향후에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면서 어떤 변화와 혁신이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라. 요구가 아닌 욕구에 집중하라. 생각보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미팅을 할 때 뚜렷한 목표 없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뚜렷하고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나의 목표된 제안에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행동까지, 내가 원하는 행동까지 이어지게끔 어떤 방식으로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협상학을 7가지의 원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거추로 서로가 표현하는 부분을 포지션, 즉 요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서로가 충족되어지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니즈를 우리는 인터레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욕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적인 대화의 패턴, 그 다음에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할 때 내가 너무 대화를 항상 지배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신다면 오히려 내가 초반에 어떤 질문들을 상대방에 던져서 적절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 만족감까지 줄 수 있을 것인가.